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2장 5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이제 지질 파트는 에이코사노이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에이코사노이드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이제 에이코사노이드 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화합물 군 두 개가 프로스타노이드라고 하는 것과 류코트리엔 계열, 이 두 가지 화학종이 제일 중요한데, 요거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하면 이제 트롬복세인도 이제 중간에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에이코사노이드에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도 생합성 과정 중에 하나가 조금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라디칼은 이제 경유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도 맥머리 교재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에이코사노이드가 무엇인지부터 보면은, 아라키도닉 엑시드라고 얘기를 하죠. 아라키도닉 엑시드로부터 합성된 20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지질 화합물의 한 종류다. 그래서 에이코사노이드 계열의 물질은 탄소 개수가 몇 개다? 20개다. 자,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사이클린, 트롬복세인, 류코트리엔 등이 속합니다. 프로스타사이클린도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에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프로스타사이클린만큼은 이제 고리가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이 이제 오원한 고리가 보통 하나가 존재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에서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거.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I2예요. I2. 그게 이제 고리가 두 개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따로 따서 프로스타사이클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화합물 계열이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라키도닉 엑시드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4개가 존재하는 지방산입니다. 자,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E1이라고 하는 프로스타글란딘 계열. 여기 보시면 우원한 고리가 존재하죠. 우원한 고리. 이제 카보닉기가 존재하고 하이드록실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에논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다이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몇 가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쪽 편에 이제 CO2H계. 앞쪽에 본 것처럼 얘가 아라키도닉 엑시드로부터 합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CO2H가 이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I2. 얘를 특별히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보시면 고리가 두 개, 우원한 고리가 두 개, 접합되어 있는 시스템, 시스 형태로 이제 접합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I2고요. 자, 여기에 트롬복세인 계열, 트롬복세인 B2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CO2H가 존재하고, 얘는 이제 유원한 고리 형태를 포함하는데, 이제 고리형 에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말고 또 다른 이제 트롬복세인 계열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단일고리가 아니라 이제 다리 거친 고리 화합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화합물들이 있다. 자, 얘가 류코트리엔 계열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4가지 화합물군 전체적으로 다 봤고요. 자, 우선 에이코사노이드의 특징부터 보시면, 에이코사노 계열의 화합물들은 생리활성이 매우 강력해요. 생리활성도가 매우 큽니다. 자, 이게 생리활성도가 너무 크니까 이게 체내에 굉장히 고농도로 존재한다. 그럼 몸이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내에는 이제 세포에는 비교적 낮은 농도로 존재하게 된다. 낮은 농도긴 하지만 생리활성도가 매우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합성되는 환경에서만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지역 매개 물질, 로컬 메디에이터라고 부르고요. 세포에 축적되지는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이코사노이드는 호르몬은 아닌데 호르몬처럼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호르몬과 차이점이 있기도 하죠. 호르몬은 이제 특정 장소에서 합성이 돼서 혈류를 통해서 이제 활동 장소로 옮겨지는데, 얘는 아까 뭐였죠? 보시면 지역 매개물질, 합성되는 환경에서만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호르몬이랑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유기화학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은 전혀 중요하지는 않죠, 사실.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내용들이니까, 뭐 생물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의학화학적인 내용. 약대분들은 아마 이거를 다 배우실 거예요, 의학화학 시간에. 그래서 그쪽에서 오히려 좀 더 중요한 내용이고, 순수 유기화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프로스타글란딘 계열부터 보시면, 프로스타글란딘 줄임말로 PG라고 나타내고요. 자, 프로스탄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프로스타글란딘 계열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오원한 고리가 있고, 이쪽에 이제 R'기, 뭐 이쪽 편에 아까 구조 본 것처럼 CO2H기를 포함하고 있는 사슬, 이쪽 편에 사슬이 존재하죠.
여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오한한 고리 형태가 중요한데, 자 보세요. 프로스타글란딘 A는 알파, 베타 불포화되어 있는 케톤 형태죠. 케톤 형태. 프로스타글란딘 B도 케톤 형태예요. 근데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위치가 다르죠. 지금 R과 R'의 위치는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고정을 시켜 놓고 이쪽에 이제 카본을기 혹은 이중결합, 그거 위치만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프로스타글란딘 C는 이제 알파, 베타가 아니라 베타, 감마 이제 불포화되어 있는 케톤. 얘는 컨주게이션 되어 있지 않죠. 자, 프로스타글란딘 D는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화물이네. 그쵸? 얘도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화물. 이제 카본일기가 존재하는 이제 탄소 원자. 카본의 탄소 원자 위치가 다른 거고요. 얘는 다이올이죠. 다이올 화물.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G 같은 경우는 이제 페록사이드 계열, 과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화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앞쪽 편에 보시면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물 형태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생각이 나셔야 되는 반응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특징. 그러니까 합성물이죠. 그러니까 생성물의 구조가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화합물이나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인 형태. 이거를 생각하면 떠오르셔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알돌 반응이죠. 알돌 반응, 이제 알돌 축합 반응. 그게 좀 떠오르셔야 되는데, 사실 요거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기는 어려운데, 보통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제 생합성 과정들에서 카본일기가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되고요. 카본일기가 관여되는 이제 알돌 타입의 반응이라든지 클로라이젠 타입의 반응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체내에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정확한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을 본 건 아니지만 이런 구조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알돌 반응이라든지 알돌 축합 반응이 관여된 형태가 아닐까라고 이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찾아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구조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유출해 보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알파, 베타 위치에서 이제 이중결합에 옮겨가는 이성질화 반응, 아이소머리제이션 반응이 일어났을 것 같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환원이 되면 쉽게 생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생리활성도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이거는 말씀드렸죠. 이거는 진짜 의학과학적인 내용 아니면 생물학적인 내용을 전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알아두셔야겠지만, 우리는 접근하는 게 유기화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 정도 알아보실 게 프로스타글란딘 E2라고 하는 거. 나머지 다 몰라도 되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얘가,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게 염증 매개 물질이에요. 염증을 매개시키는 물질. 그 중에서 실제 염증을 매개시켜주는 역할로 주로 쓰이는 게 프로스타글란딘 E2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의 활성을 일으키는 매개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점막 손상을 방지하기도 해요. 위점막 손상을 방지하기도 한다. 요거는 제가 왜 표현해드렸냐면 뒤쪽에서 요것과 관련된 의약품이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프로스타글란딘 E2는 염증의 활성을 일으키는 매개체이기도 하면서 위점막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나머지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프로스타글란딘 자체는 몸속에서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의 물질, 그거를 이제 미믹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의약품으로 합성된 것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활성도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안정도.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의 물질을 의약품으로 개발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게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I2예요. I2. 자, 생리활성을 보시면 혈관 확장하고 응고 억제하고, 자, 요게 이제 관련된 건데, 트롬복세인과 상호작용해서, 그러니까 트롬복세인과 역할이 반대예요. 서로 반대적인 역할을 하죠. 얘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응고 억제예요. 혈액 응고하는 걸 억제해요.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은 이게 피떡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혈액이 응고가 되잖아요. 근데 혈소판의 활성화를 억제, 혈소판이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소판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피떡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혈액 응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I2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트롬복세인과 상호작용하여 순환계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순환계라고 하는 게 이제 피, 체내에 도는 이제 피, 혈액의 그런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I2가 혈액 응고를 억제하잖아요. 그럼 트롬복세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반대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구조에서 보신 것처럼 두 개의 오원한 고리가 이제 접합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의 구조와 다르게 얘는 이제 이고리 화합물이고 앞쪽에 프로스타글란딘 계열, 다른 계열들은 다 오원한 고리 하나만 존재했었죠. 자, 트롬복세인, 유관한 고리형 에터를 포함한 에이코사노이드류 생리활성물질. 자, 트롬복세인 B. 아까 앞쪽의 구조에서 나왔던 게 트롬복세인 B 계열이었어요. 유관한 고리에 이제 산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고리형 에터 형태죠. 트롬복세인 A 같은 경우는 유관한 고리 형태에 이렇게 산소 원자가 다리 걸친 고리 시스템으로 이제 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관한 고리형 에터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계열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얘는 생리활성리보다 혈관을 수축하고 혈액 응고를 얘는 촉진합니다. 혈수판의 응집을 유발시켜서 혈액 응고를 촉진하죠. 앞쪽에 프로스타사이클린 I2랑 하는 역할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반대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것들의 활성에 따라서 뭐 이제 피가 응고돼야 될 때는, 피가 응고가 필요할 때는 이걸 할 거고, 평소 때 같은 경우 피가 응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트롬복세인의 이제 활성도가 크지 않겠죠. 이제 그렇게 순환계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에서 이제 생합성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산소와 함께 고리산소화 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리산소화 효소. 이걸 이제 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콕스.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콕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소가 관여되는 반응이고, 그때 사용되는 효소가 뭐다? 고리산소화 효소, 콕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아라키돈산이 산화가 되면서 신화가 됩니다. 자, 산화에 의해서 이제 불안정한 고리형 중간체인 프로스타글란딘 G2를 형성하게 되고요. 프로스타글란딘 G2는 프로스타글란딘 H2로 변환된 이후에, 얘가 핵심 중간체라고 보시면 돼. 프로스타글란딘 H2가 핵심 중간체가 되고, 여기서 이제 가지가 좀 뻗쳐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합성 계열로. 크게 세 가지 계열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가 아라키도닉 엑시드잖아요. 아라키도닉 엑시드 합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아라키도닉 엑시드는 지방산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오느냐? 멤브레인 포스포리피드. 포스포리피드라고 하는 거로부터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아라키도닉 엑시드가 하나가 유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활성화시켜주는 효소가 뭐냐면 포스포리파제 A2라고 하는 효소. 그래서 포스포리파제, 여기 지금 박스에 쳐져 있는 것들 있죠. 파란색 배경에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 것들. 얘는 다 효소들이에요. 효소. 체내에 존재하는 효소들. 그래서 포스포리피드 멤브레인에서 포스포리파제 A2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하나의 아라키도닉 엑시드가 이제 유리가 돼서, 해리가 돼서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고, 그 아라키도닉 엑시드가 콕스,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산소와 함께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프로스타글란딘 G2라고 하는 걸 생성하고, 그 G2가 프로스타글란딘 H 신세세이즈 합성 효소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 H2로 변화가 되죠. 사실 이거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약대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텐데, 여기 부분은 진짜 순수 유기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쨌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기 때문에 교재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한테 다 일단 소개는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넣었으니까 여기 부분은 그냥 본인이 조금 잘 선택해서 요거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과감히 스킵하시고, 여기 부분은 좀 들어볼 만하네? 그럼 좀 잘 들어두시고 그렇게 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H2가 합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뭐가 처음에서 만들어지느냐? 프로스타글란딘 I 신세세이즈라고 하는 거로부터 프로스타글란딘 I2가 생성이 돼요. 얘가 뭐야? 프로스타사이클린이겠죠. 프로스타사이클린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신세세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라고 하는 것도 생성이 될 수 있어. 뭐 이거로부터도 이제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의 물질이 합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롬복신 A 신세세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트롬복신 A2가 생성이 됩니다. 트롬복신 B 같은 경우는 아마 A2에서 변화가 될 것 같은데, B는 딱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라키도닉 X로부터 콕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 G2가 생성이 되고,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나면 H2까지 변화가 된다. H2에서 여러 합성 갈래로 갈라진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아라키도닉 H고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여기 부분, 여기는 이쪽에 의해서도 알릴리 위치, 여기에서도 알릴리 위치가 되죠. 그래서 여기 수소가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먼저 제거가 되면서 라디칼 형태로 변화가 돼요. 라디칼. 여기 부분의 메커니즘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메커니즘. 여기는 유기화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알릴리 위치에 라디칼이 생성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관여하게 돼요. 산소. 요게 이렇게 그려진 게 트리플렛 옥시젠인데 삼중항 산소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실제 산소 원자, O2라고 하는 원자에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는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바닥 상태예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전자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표시해 주시면 되고, 자, 보시면 지금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이쪽 탄소 원자에 산소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죠. 이쪽 탄소 원자에 산소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중결합이 위치, 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 부분에 이중결합 위치가 옮겨갔고, 그 다음에 라디칼 성격이 지금 사라진 상태.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산소 원자 중에 하나의 전자가 여기로 공격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라디칼만 하나 그릴게요. 하나. 여기로 공격해.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중에 하나가 끊어져요. 여기 파이가람이 끊어지면서 그 중에 전자 하나는 이쪽 변에 결합을 형성하는 데 쓰였어.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탄소 원자에 산소 원자가 결합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라디칼 형태로 산소 원자가 하나 더 결합이 되어 있죠. 여기 부분은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하나 이쪽으로 좀 이동이 되고, 여기 하나 있었잖아. 얘가 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드는 거야? 파이결합 형성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셨죠? 여기 과정의 메커니즘, 라디칼이 관여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자, 일단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산소 원자가 이쪽 편을 먼저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서는 이 과정을 물어봐요. 여기에다가 이걸 처리했을 때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물어보진 않고, 그거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보진 않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주고 보통 전자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형태의 출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펄옥사이드 계열로 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이쪽 편에 산소 원자가 추가적으로 결합이 된 형태예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산소 원자가 여기일 거란 말이지. 여기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두 칸, 여기서부터 하나, 두 칸. 아, 이쪽 편을 공격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원한 고리가 만들어졌죠. 오원한 고리가. 그럼 탄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 어디 탄소들인지? 여기 탄소가 어디예요? 여기 탄소는 산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 바로 인접한 탄소. 여기겠지. 여기 탄소는 여기 탄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 탄소는, 여기는 오원한 고리가 되는 거니까 이거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탄소가 되겠지. 여기가 여기인 거야. 탄소 원자는 이제 어떤 탄소 원자들인지도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얘가 공격하는 건 여기고, 그럼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공격을 하는 거겠구나. 결합 형성이 되니까. 어쨌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어떠한 전자 이동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여기 홀전자가 있잖아요. 얘가 홀전자가 여기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쪽에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는 여기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 결합을 형성하는 걸로 쓰여요. 결합이 형성되려면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여기가 하나 제공해주고 여기 파이 결합 쪽에서도 하나가 제공이 되는 거죠. 여기 쪽과 여기 산소 원자 사이에 이제 오한한 형태로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럼 여기 하나가 남잖아. 얘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탄소 쪽을 거쳐서 여기 탄소를 거쳐서 여기를 공격해요. 바로 여기 공격해. 그러면 하나가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합이 만들어지려면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하나가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탄소 쪽과 여기 탄소 쪽 사이에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결합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하나가 또 남네? 얘가 하나가 일로 이동하고 여기도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 하나가 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쪽 편으로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네? 이렇게. 여기 부분이죠? 여기 파란색 탄소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한 칸 건너서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칸 건너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배양이 이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여기 탄소 결합이 여기에요. 구조를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탄소가 어디냐면 여기거든. 얘가 또 다른 산소 원자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이 결합의 전자 하나가 이쪽 탄소 원자를 거쳐서 여기 산소 원자와 결합 형성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되는 게 뭐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연속적인 전자 이동. 요거 꼭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밖에 출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생합성 과정 꼭 기억해 두시고, 얘는 라디칼을 경유한다. 라디칼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 과정에서 라디칼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라디칼이 관여되는 반응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된다. 그 점 기억해 두세요. 이게 생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OH기가 돼요. OH기가 되면 그게 뭐냐면 프로스타글란딘, 여기가 요 OH기가 되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G2일 거예요. 여기가 OH기가 되는 거, 여기 OH기가 될 거야. 중간에 여기 반응이 관여되면서 요게 프로스타글란딘 G2예요. G2. 프로스타글란딘 G2고 요게 이제 또 일련의 앞쪽에 프로스타글란딘 H 신세세이즈라는 효소가 있었잖아요. 프로스타글란딘 G2로부터 H2가.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프로스타글란딘 H2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핵심 중간체인 거지. 여기서부터 프로스타글란딘 I2, 프로스타사이클린이 생성되는 과정, 그 다음에 트롬복세인 B가 생성되는 과정,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이 생성되는 거, 그렇게 이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기억해 두시고,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핵심은 어디다? 여기서 여기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 메커니즘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앞쪽에 나왔던 이제 생합성 경로인데, 자, 우리가 머리 아프면, 여러분 머리 아프면 약 뭐 드시죠? 제일 많은 분들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레놀일 거예요. 그렇죠? 타이레놀 많이 드시고, 타이레놀이 안 듣는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듣긴 하니까. 그러면 드시는 경우가 뭐냐면, 뭘 드시냐면,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도 이제 같은 계열인데, 이부프로펜. 자,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엔세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거든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이 되잖아요.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생성이 돼. 그쵸? 요렇게 쭉 과정이 통하면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생성이 돼. 근데 프로스타글란딘 E2 앞쪽에 제가 나머지 것들 생리활성은 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한 가지 프로스타글란딘 E2만 생리활성도로 봤었죠. 하나가 뭐였죠? 염증 매개 물질이지. 그리고 그 아래가 위보호 물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위점막 보호 물질. 자, 프로스타글란딘 E2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염증 매개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면은 프로스타글란딘 E2로부터 그게 염증이 매개가 되면서 몸이 아픈 거거든요. 몸이 아픈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몸이 안 아프려면 프로스타글란딘 E2를 합성하지 않으면 돼.
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염증이 매개가 되지 않아요. 염증 매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 뭐냐면 프로스타글랜딘 E2야. E2야. 근데 프로스타글랜딘 E2를 합성하지 않아야 우리가 몸에 열이 나지 않으면서 통증도 없고 염증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정도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하는 거를 먹거든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먹어. 몸이 아프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머리 아파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열들 물질, 그 약사들이 그 약들 되게 많이 줘요. 그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를 블락해요. 얘를 블락. 얘를 아니지? 이게 역할을 못하게끔 여기를 블락해버려요. 그러면 아라케돈 엑시드로부터 이 첫 번째 과정이 막히잖아? 그럼 얘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쵸? 얘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몸이 안 아픈 거야. 프로스타글랜딘 E2가 만들어져야 염증이 매개가 되면서 몸이 아프거든? 근데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야. 자, 그런데 콕스2라고 하는 거, 콕스가 이제 콕스1, 콕스2로 이제 세분화가 됐는데 콕스2를 통해서 합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라케돈 엑시드로부터 콕스2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엔세이드 계열의 물질들은 콕스1과 콕스2에 대한 선택성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 우리가 몸이 안 아프려면 콕스2만 억제하면 돼. 그쵸? 염증,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콕스2라고 하는 효소를 거쳐서 생성되는 거니까 콕스2만 막으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 일반적인 약은 콕스2와 콕스1에 대한 선택성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없다. 그럼 뭐도 한다는 얘기야? 얘도 막는다는 얘기야. 콕스1까지 블락해버리는 거야. 근데 콕스1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프로스타글랜딘 E2. 얘가 하는 역할이 뭐야?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것도 맡겨진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위를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이게 보통 우리가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보통 식사하고 약을 드시라고 해요. 왜냐면 그게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속쓰림, 그리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제 출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위 점막 출혈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이것 때문이야. 위를 보호해주는 물질이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막기 위해서 콕스를 블락하기 위해서 약을 썼는데 원하지 않게 콕스1까지 블락했네? 콕스1을 블락해버리니까 위 보호하는 물질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나는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몸은 괜찮아졌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작용, 뭐야? 속쓰림이 생기는 거야. 위 보호 물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식사하고 드시라고 하는 거야. 보통 이제 감기약 같은 거나, 그런 약, 보통 이제 약국에 가서 한번 약 처방 받아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식사하시고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안 만들어지잖아. 이것도 블락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려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드셔야 그나마 조금 위가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너무 이제 의학적인 내용으로, 약학적인 내용으로 넘어간 거긴 한데, 그런 게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약 한 번 먹으면 되죠. 보통 한두 번 먹으면 머리 아픈 거 대충 낫거든요. 나아야 돼. 뭐 일반 소염 진통제를 한두 개 먹었는데 머리 아픈 게 안 나. 그럼 꼭 병원 가보셔야 돼. 그건 심각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한두 번 먹으면 위 보호 물질이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골관절 쪽 질환들,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뭐 이제 다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형외과 쪽 가시면 뭐 약을 뭐 2달치 이렇게 받아서 드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소염 진통제가 거의 대부분 들어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2달 동안 이게 위 보호 물질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 난리 나요. 그런 분들. 특히나 나이를 드신 분들은 위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속쓰림을 크게 느끼세요. 그래서 좀 길게 장기간 통증 컨트롤을 위해서 소염 진통제 계열의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콕스2만 억제하는 약을 먹어야 돼. 콕스1은
블락하지 않아서 콕스1은 블락하지 않아서 위 보호물질은 만들어지고 대신 콕스2만 블락을 해서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계열의 약물들이 요 계열들이에요. 뭐 로페콕시브 아니면 이제 발데콕시브, 그다음에 셀레콕시브 이런 계열들, 요 세 가지 계열들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아마 거의 처방이 안 나올 거예요. 얘는 약간 심혈관계 쪽에 부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안 나오고 요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셀레콕시브. 상품명으로는 이제 세레브렉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 얘는 통증을 잡아주는 효과도 나쁘지 않은데 얘는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품이에요. 콕스2만. 그래서 위 보호물질을 만들어서요. 대신 얘만 억제하니까 통증을 느끼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죠. 되게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처방이 나오고 물론 그만큼 좀 비싸긴 하지만 근데 장기간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 통증을 좀 컨트롤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요거 약을 처방 되게 많이 내세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류코트리엔. 면역세포인 류코사이트, 백혈구에서 생성되는 에이코사노이리디오 화합물이고요. 자, 얘는 이제 천식, 기관지 수축이나 알러지 반응,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자, 천식이나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 요 류코트리엔 기량제라고 쓰거든요. 보통 안타고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류코트리엔 기량제를 보통 써요.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약이 싱귤레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게 류코트리엔 기량제예요. 그래서 천식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끔 저 류코트리엔 계열의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류코트리엔이 생성이 될 때는 보통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탈린도 같이 생성이 된다. 히스타민이 방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게 점막 같은 데 방출이 되면은 기도 같은 데 방출되면 기도가 부어서 숨도 잘 못 쉬고 그런 게 약간 천식의 그런 효과 중에 하나, 나타나는 질환, 임상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코 같은 데 주로 발현이 된다? 그럼 콧물 나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타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비염 증세예요. 비염 증세, 알러지성 비염 증세. 그래서 히스타민 같은 것도 이제 막아주는 거죠. 항히스타민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도 같이 생성이 된다. 얘는 이제 통증이나 염증 일으키기도 하고, 뭐 열도 나게끔 해주고.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류코트리엔 합성 과정은 이것도 아라키돈산을 출발 물질에서 생성이 되는데 효소가 조금 달라요. 앞쪽에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은 뭘 했었죠? 콕스,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합성이 됐는데 얘는 리포옥시게네이즈라고 하는 지질산소화 효소를 이용해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로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라키돈 엑시드로부터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류코트리엔 계열의 물질이 만들어진다. 뭐 전혀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쪽 옆에 있는 것들이 약간 축어로 다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풀 네임 써드렸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구조들 몇 가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은 다 했는데 에이코사노리디오류에서 출제가 된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앞쪽에 합성 과정이 있었죠. 생합성 과정 뭐냐면 여기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의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 그렇죠. 프로스타글란딘 아라키돈 엑시드로부터 프로스타글란딘 H2가 합성되는 과정. 요거에 대한 메커니즘, 특히나 어디 부분? 여기 부분은 출제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